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생성형 AI의 미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에는 어떤 생성형 AI 트렌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산업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저 소개 조금만 이따가 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술 촉발했죠. GPT가 생기면서 기술이 촉발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우리 거쳐왔잖아요. 와, GPT, 제미나이, 클로드 너무 멋지네. 모든 걸 다 해주겠네. 라고 하면서 기대가 부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이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과 한멸의 단계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렇게 유용한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관심이 약간은 떨어지게 되죠. 지금은 이 단계에 있는데 나중에는 계몽의 단계, 즉 2026년도 정도면 한멸의 단계 정도에 들어설 거예요. 그렇다고 AI가 필요가 없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계에 들어설 거고 그 다음에는 계몽의 단계, 기술의 실제 혜택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업무에 이렇게 활용했더니 정말 좋네 하면서 기술의 실제 혜택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의 안정기가 오겠죠. 기술이 시장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쓰고 휴대폰을 쓰는 게 생산성의 안정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는 AI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술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은 찾아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2026년도는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전에 저 소개 먼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얘는 누군데 2026년 AI 트렌드를 가르치고 있냐? 저는 인프론에서 어워드를 최근에 수상했고 수강생 8,000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활용 분야에서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플랫폼 1위도 달성해봤으니까 한번 같이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 우선 자동화 단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는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테슬라는 완전 자동화죠. 그 차량으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완전 자동화까지 가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말하는 이런 생성형 AI 모델이 완전 자동화가 되려면 인간의 머리를 따라 해야 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AGI죠. 완전 자동화 수준은. 근데 테슬라는 정말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게 걔네들은 데이터를 막 모으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GPT나 제미나이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질의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단계에서 일반인이 하는 거는 AI고 여기에서 조금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은 AI 에이전트나 멀티 에이전트를 다루고 있겠죠. 제가 강의했던 것들도 AI 에이전트나 멀티 에이전트 부분에서 일반인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4,000분 이상 모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이 자동화 단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2026년은 레벨 3부터 레벨 4까지 대중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잘 좀 도입을 해야 된다. 회사든 어디든 내 직무에 도입을 하면 더더욱 좋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일을 잘해야겠죠. 근데 일 잘하려면 결국 생산성 향상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어쩔 수 없이 AI를 도입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신 게 자동화 단계를 보시면 이 에이전트 단계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리지 않는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 보세요. 30%가 나갔고 그 중국 기업에서도 30%가 필요 없다. 너네들 이제 필요 없다. 업무 자동화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자리도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거죠. 2026년과 2027년은 AI로 대체 가능한 인력이면 내 일자리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AI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에이전트를 도입함으로써요. 그게 쉽나요? 네, 정말 쉽습니다. 이제는 약간 예전에 저희 엑셀 배울 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메이크닷컴이나 NAN 아니면 채틀링 AI를 통해서 업무의 일부분을 좀 자동화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좀 잘하는 척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업무에 활용해도 되고요. 오늘 강의 소스는 대부분 슬러닝 AI 랩 내부 자료, 저희 회사 내부 자료,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포브스에서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네. 강의에 앞서서 우선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사용하는 AI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보통 AI를 사용한다 하면 실질적 AI 업무 활용 영역이 있어요. 고객에게 응답 생성하는 챗봇 같은 경우에는 한 74% 정도가 이러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툴 하나만, 정말 간단한 툴 하나거든요. 1시간짜리 툴 하나만 도입을 해도 고객에게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정말 1시간짜리 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채틀링 AI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건 제 업무 활용 강의에 보면 나옵니다. 채틀링 AI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했던 대화 내용을 채틀링 AI로 다 넘겨주는 거죠. 예전에는 레그, RAG 구축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달에 $29만 내면 알아서 해주는 거죠. 뭐 코딩할 필요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객에게 응답을 생성하는 영역들도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 빠르게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정말 아이디어 생성하고 콘텐츠 생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온라인에 여러분 유튜브 릴스 같은 거 보면 대부분 AI로 생성된 영상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짧고, 그리고 언어 기반이니까. 그래서 더 빠르게 콘텐츠가 생성이 가능하고 고객한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웹 트래픽 증가나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제 강의에서 다루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업무는 채팅에서, 여러분 CS 영역에서는 지금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는 한 50%, 30%이 정도 줄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 30%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개선 말이죠. 그 다음 정보 요약, 의사결정 개선하고, 비즈니스 신뢰도 향상하고, 정보 번역하고, 동료에게 응답 생성하고, 이메일 자동화도 정말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뭔가 추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업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통계인데요. 제가 생각보다 제조업 영역에서 뭔가 여기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이 저는 피지컬 AI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뱅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리서치 쪽이죠. 리서치 쪽인데 결국 인사이트를 누가 먼저 얻느냐의 싸움이잖아요. 뱅킹,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은 말이죠. 근데 AI가 그쪽을 잘 해줄 수 있어요. 정말 쉽거든요. 그냥 보고서 한 개 띡 만들어줘 하면 정말 한 30분 안에는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 30분 안에 자동화 툴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화 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보험, 뱅킹, 아니면 소프트웨어, 에너지, 헬스 이런 분야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2026년에는 좀 AI를 업무에 한번 도입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실행도 같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유튜브 3분 자동화나 아니면 제 강의만 보셔도 간단하게 진행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업무에 이렇게 도입을 하면 되구나까지 이해 가능하니까 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I 도입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로 업무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총량이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동화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하고 디지털 노동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2026년의
트렌드 설명에 앞서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를 거시적으로 보여줬고, 지금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네, 2026년 AI 기술 트렌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AI랑 공생을 해야 돼요. 더 잘 쓰셔야 돼요. 이 강의 보시는 분들은 더 잘 쓰셔야 돼요. 결국 2026년은 활용의 영역이거든요. 필수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업무에 AI를 적용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추천하는 방식은 우선은 워크플로우 단위 도입이죠. 세분화시켜서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가지 전략적인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기반 구축하는 거죠. 슈퍼컴퓨팅 인프라나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인데, 여러분들 주식이나 투자를 할 때 뭘 봐야 할까요? 지금 당장 뜨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 봐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뜰 게 무엇인가? 그럼 슈퍼컴퓨팅 인프라인데 그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양자 영역으로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시각을 좀 바꿔보면 확실히 돈이 되죠. 그게 워렌 버핏이 말했던 투자 기법들이고요. 융합자, 다양한 기술을 조율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제가 워크플로우 단위에서 업무를 자동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워크플로우 단위에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이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메이크닷컴이나 NAN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하면 내 업무의 비율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업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즘에 제가 제일 관심 가지는 분야인 피지컬 AI 분야인데요.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피지컬 AI 영역은 제가 내년 2026년에 강의를 할 텐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저는 사회적으로 좀 도움되는 모델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같이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기술 간 시너지 영역도 말이죠. 그다음 개척자, 보안 체계, 출처 관리, 주권 확보인데 저희가 법이 변경이 되면서 최근에 바뀌었죠. 최근에 바뀌면서 AI 생성형 AI 게시물들은 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대 핵심 트렌드입니다. 인프라 기반, 혁신 창출, 신뢰 구축인데 AI 네이티브 개발, 슈퍼컴퓨팅, 컴피덴셜 컴퓨팅, 다중 에이전트, 피지컬 AI, 도메인 특화 모델, 선제적인 보안, AI 보안 플랫폼, 디지털 추처, 지리적 이적 이런 것들이 있죠. 파트 1입니다. 지능의 진화와 협업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챗 GPT한테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에이전트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미나이에서 본인 일정 관리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제미나이로 제 일정을 관리하거든요. 제미나이한테 나 내일 강의 일정 있는데 추가해줘. 10시에 하면 구글 캘린더에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구글 모든 플랫폼이랑 연동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전트를 많이 쓰라고 좀 요청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려웠잖아요. 뭐 일정 관리하려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저기 들어가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가도기에서 제일 먼저 활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득을 얻는 시스템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GPT로 한다면 이메일을 받고 있거든요. GPT는 알림을 이메일로 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인데요. 여러 AI가 팀을 이뤄 협업하며 복잡성을 해결해요. 단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듈 자동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퍼센트 단위로 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업무가 있으면 30%쯤 줄일 수 있겠네? 워크플로우에서 이건 줄일 수 있겠네 하면서 좀 줄여 나가는 거죠. 기획 에이전트, 실행 에이전트, 검수 에이전트 이런 에이전트를 하나하나씩 다 만드는 거죠. 이게 어렵냐? 요즘엔 정말 쉽게 돼 있거든요. 그냥 예전엔 시나리오, NAN이나 메이크닷컴에서 시나리오 구축하려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NAN은 어때요? 자동으로 시나리오를 구축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청 시,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업무를 줄이는데 신경을 써야 될 2026년이다. 그래서 에이전트 생태계의 진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일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그다음 스텝 2는 크로스 플랫폼은 서로 다른 앱의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을 해요. 한 2028년으로 예상하는데 이거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에이전트 혁명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회사가 만든 에이전트끼리 협상하고 계약하는 에이전트 인터넷 시대도 열릴 겁니다. 다음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인데요. 이게 버티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버티컬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쇼핑을 하잖아요. 근데 쇼핑을 할 때 가구를 보통 어디에서 사요? 오늘의 집 같은 데서 사죠.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거 말고 오늘의 집에서 사죠. 그게 버티컬이라는 거예요. 특화 모델인데, 그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예를 들어서 맞는 거대 언어 모델보다 이제 전문 모델이 비즈니스 현장을 주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특정 산업과 업무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전문 AI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각각 필요한 AI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환각은 많이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라고 했어요. 법률 문서에서 1%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각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휴먼 인더 루프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 1%를 잘못된 걸 찾아 수정하고 이런 걸. 그래서 리더급이 AI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틀린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튼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개발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개발을 해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미나이나 GPT나 이런 거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하냐?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든 모으십시오. 그냥 어차피 LLM 모델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없을 단계까지 발전을 할 거예요. 아이고, 뉴노말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발해라, 제미나이보다 잘해라,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모으세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RAG를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레그 구축도 예전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 단계가 말이죠. DSLM의 도입과 활용인데요. 어,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내 규정, 자동응답봇, 의료 진단 보조 시스템, 법률 계약서 검토 등 자동화 등 약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노트북 LM도 지금 이걸로 가능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할루시네이션을 100%까지 못 올려서 그렇지. 비용 효율성, 불필요하게 큰 모델을 쓰지 않아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거 부장이나 달고 있는데 너무 직원들이 많이 물어봐요. 같은 걸. 아니면 HR 직군인데 직원들이 계속 같은 규정을 물어봐요. 그러면 얘를 AI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정확도 향상, DSLM의 제일 큰 특징이죠. 금융, 법률, 의료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오류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목적이 딱 맞는 DSLM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2026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코드 문맥을 이해하는 AI인데요. 리포지토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제는 코드 한 줄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역사와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코드 짤 때 여러분들 중에 개발자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개발자의 의도와 프로젝트 구조를 파악하는 지능형 도구로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100% 개발해준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버그 사전 탐지나 레거시 코드의 현대화 가속이 가능한 거죠. 개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딩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파트 2, 물리적, 과학적 확장 부분인데요. 2026년에는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피지컬 AI 부상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배우고 강의를 찍으려고 준비하는 영역이거든요. 센서나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AI 모델이 결합된 물리적 세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적용 범위는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장비 같은 건데, 저 같은 경우에 피지컬 AI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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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두는 컨텐츠거든요. 조금 이따 진행을 할 건데, 그냥 아두이노로, 아, 라즈베리 파이로 어떻게 개발을 해서 뭔가 스마트 팩토리 장비에 좀 구축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센서를 구축해줘서 기계 고장률을 예측한다던가, 아니면 드론을 좀 개발을 해서 뭔가 의료용 드론이나 아니면 군사용 드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던가, 그런 범위가 있겠죠, 결국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2026년 한 3월쯤 강의를 할 텐데, 그때쯤 네, 찾아주십시오. 개발자 여러분들도 괜찮고 비개발자도 괜찮아요. 저는 비개발자입니다. 근데 비개발자가 AI 강의를 해?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 잡담이니까 좀 넘어가십시오. 중요한 거는 이제는 AI 개발? 이런 거는 제미나이가 GPT가 클로드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활용 쪽 영역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활용 쪽 영역을 가져가 보자 해서 강의를 촬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좀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핵심 차이점으로 넘어가서 피지컬 AI 부사 핵심 차이점은, 기존 자동화는 단순 반복 실행, 아니면 피지컬 AI는 인지 및 판단 후 수행, 이런 건데,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여러분 블랙팩토리라는 개념을 좀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블랙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검정 색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안 켜져 있는 공장이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 피지컬 AI가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영역도 블랙팩토리 쪽이고요. 산업현장의 혁신입니다. 스마트 창고 앤 스마트 공장인데, 물류와 제조 현장은 이 AI 로봇이 주도하는 공간으로 변모할 거예요. 2028년까지 창고의 80%는 로봇 또는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인프라 문제니까 안 될 기업도 많아요. 근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될 겁니다. 주요 혜택은 24시간 7일 무중단이죠. 그러니까 AI가 좋은 게, 사람은 쉬어야 되죠. 월급 줘야 되죠. 힘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는 그걸 안 해도 된다. 다음에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어, 여러분들이 아는 물류기업 중에 대기업 있잖아요. 거기. 네. 지금 이슈 터진 인데, 중요한 거는 이 물류업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생산성 극대화, 인간 노동력의 고부가 가치, 업무 전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자율 이동 로봇 도입이라던가 실시간 재고 관리 자동화라던가 위험 작업 로봇 대체, 이런 거 가능하고,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인데, 제가 한다면 저는 4번을 하겠죠. 왜냐하면 기계의 미세한 떨림을 사용해서 그거를 파악해서 바로바로 보고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과학 연구의 파트너인데, 이게 발견의 주기를 단축을 해요. AI는 과학적 발견의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거든요. 정말 미국에 있는 사례인데, 신약 개발에서 많은 비율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10년 걸릴 거 이제는 4분의 1로 줄거나, 신소재 발견도 그 정도 걸리거나, AI가 정말로 단축을 해주는 거죠. 가설 수립 및 검증을 해주고, 실험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논문 분석, 요약을 해주는 거죠. 어, 약간 기후 모델링이나 신소재 개발, 분자 동력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연구자와 AI의 페어 리서치가 새로운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 격차 해소인데요. AI 기술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정확도를 높입니다. 전 세계적인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국 기업 중에서 백내장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진단하는 걸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의료기술이 좋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의료기술 안 좋은 나라, 낙후된 나라는 백내장이 진단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100만 원도 안 되는 기계를 갖다가 눈 사진 한 번 찍고 그걸로 바로바로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AI는 의료 격차 해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 환자 분류, 긴급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자동 결정하고,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살짝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지금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방적 헬스케어, 치료 계획 수립까지 가능합니다. AI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진단 보조와 치료 계획 수립이거든요. 환자별 맞춤 치료 방안을 제시한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긴 한데 AI는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왔어 라고 하면 그럴 확률은 되게 적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의사들이 모든 세미나나 모든 학술 논문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최신 기술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치료 계획이 수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의료 격차를 계속해서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좀 많은데, 그 미국 로봇 기업 중에 의료를 로봇으로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지금은 의사가 하지만 나중에는 이 데이터를 모으면서 AI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래에는 의료계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지컬 AI 도입 전략인데요. 우선은 싼 거 말고 고효율 영역을 식별합니다. 물류, 유지 관리 등 ROI가 높은 영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IT하고 OT 협업팀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가상 공간에서 충분한 학습을 거친 후에 현장에 투입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 와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밤에 운영하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때요? 인간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AI 도입을 할 때는 무조건 가상 공간에서 충분한 학습을 거친 후에 현장에 투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디지털과 피지컬의 융합인데,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현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잘 보세요. 자, 테슬라로 제일 큰 예시를 들어볼게요. 센서를 통해서 물리적 환경 정보를 획득하고 본인 데이터베이스에 다 얻잖아요. 그다음에 디지털로 AI를 분석하고 피지컬 AI 행동, 그다음에 현실 변화 및 피드백, 이런 걸 진행하겠죠. 자, 파트 3입니다. 차세대 인프라 구축.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결국 인프라 모델이 제일 돈이 되죠.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을 좀 아셔야 되는데, 말로 명령하면 앱 생성하는 거 지금 가능하죠. 바이브 코딩도 가능하고 지능형 디버깅도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한 2030년까지, 제 생각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앱의 80%는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에서 설계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솔직히 불가능하죠. 솔직히 개발자분들이 있으면 AI로 개발 힘들 텐데,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2030년쯤에는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커서도 있고, 제미나이도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팀의 부상인데, 이거는 저죠. AI 도구 덕분에 적은 인원으로도 거대한 성과를 내요. 저는 AI 덕분에 8,000명의 수강생을 얻었고, 어, 그, 보증기금 제한도 받았어요. VC한테. 회사를 만들어서 말이죠. 팀원 수가 2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개발 속도가 향상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민첩성도 엄청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소수 정예팀을 보유했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다음에 슈퍼컴퓨팅 플랫폼도 되게 발전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좀 미래 주식하실 분들은 좀 아셔야 합니다. HPC 고성능 컴퓨팅이나 특화 프로세스, GPU, NPU 등 AI 전용 칩셋, 확장형 아키텍처,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 양자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저가 AI를 하다 보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컴퓨터는 빠를수록 좋고, 아무리 경량화된 모델이 많다고 하더라도 빠른 거 못 이깁니다.
양자 컴퓨팅 못 이기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산 단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연산을 하게 되면 결국 AI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팅 쪽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쪽을 알아보고 미국 주식에다가 좀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도 있는데요. 성능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에너지 최적화가 제일 중요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왜 우주까지 가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겠어요? 정말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냉각시키는데도 정말 전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구글에서는 바다에 담궈보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결국에 AI도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스마트 인프라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설계자의 역할인데요. 결국 플랫폼 전담팀을 구성을 하고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레이션,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방식, 엣지 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온프레미스가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개인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GPT나 제미나이 어때요? GPT나 제미나이는 개인이 쓸 수 있는 수준의 AI잖아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결국 온프레미스 방식이 그걸 이겨야지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제 유망하다 이게 아니라 GPT나 제미나이보다 어떤 거 한 분야는 뛰어나야 돼요. 엣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IT가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생긴 이슈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윤리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법으로도 그렇게 정해졌고 AI 게시물들은 다 생성형 AI로 게시되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AI한테 모든 정보를 넘겨주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 보안 등급 A, B, C, D 등급을 설정을 해요. A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 B 등급이 조금 낮은 등급, 그 다음 낮은 등급 하는데 A 등급 자체는 올리면 안 돼요. B, C, D부터 관리를 해볼게요. B, C, D 같은 경우에는 D는 외부에 유출해도 되는 단계라고 저는 설정을 했어요. C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요. 자, 개인정보를 마스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넘긴다고 했을 때 그 개인정보 들어있는 줄들을 마스킹을 다 처리하고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딱 스크리닝해서 AI한테 넘기는 거죠. 이 정보는 넘겨도 되는 정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C 단계는 딱 그렇게 하고 B 단계부터는 회사 기밀이 들어갑니다. 즉 기밀도 스크리닝 처리를 해야 돼요. 다 스크리닝 처리를 하고 어, 개인정보 다 지우고 AI한테 넘기고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애저 AI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애저 AI가 그냥 GPT 같은 건데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된 거죠. 애저 플랫폼에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B등급 같은 경우에 말이죠.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온디바이스 AI로 처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온디바이스 AI로 어떻게 하냐? 불이 갑자기 꺼졌네요. AI로 어떻게 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맥북 프로나 아니면 이런 모델에서 경량화된 모델을 좀 돌리면 되는 겁니다. 경량화된 모델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얼마라고 깔아가지고 GPT나 딥시크를 돌릴 수 있거든요. 그냥 컴퓨터 성능만으로 말이죠.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A등급은 그걸로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이버 보안을 하면 되고, 디지털 출처를 이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I로 생성된 이미지다, 글이다 하면서 하셔야 되고, 암호화에 서명을 해야 되고, 인증 데이터베이스. 이제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별로 윤리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꼭
이제 디지털 출처를 남기셔라. AI 생성한 것들은 법으로 다 정해졌으니까. 음,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착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뭐가 됐던 간에 착하게. 나중에 다 들키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컴퓨팅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중에도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거죠. 과거에는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이동할 때만 암호화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하는 그 순간에도 암호화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연산 처리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데이터 위치를 전략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많은 이슈가 터지고 있어요. 클라우드 플레어 사태나 아니면 뭐 AI 그 AWS 터지는 사태나 이런 사태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군데 좀 발을 넓혀둘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개발자 같은 분들이라면 말이죠.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캔바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캔바를 사용할 때 갑자기 클라우드 플레어 사태가 터졌는데 다음날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백업이나 이런 걸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실행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단위에서 좀 도입을 하는 거죠. AI 네이티브 개발 전환이라던가 하이브리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이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워크플로우를 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제 강의 업무 자동화 강의 보시면 좀 나와 있거든요. 유튜브 3분 자동화나 꼭 구독해 주시면 네, 정말 크게 인사이트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이나 네, 네. 어, 근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AI 현장 적용, 하이브리드 컴퓨팅 인프라 완성, 에이전트 인터넷 생태계 참여, 완전 자율 체계 구현. 어,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해서 기술을 조율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를 지키면서 미지 영역을 개척해야 합니다. AI와 함께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빠르게 성과를 창출하세요. 2026년은 실험의 끝이자 실행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어, 혹시라도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하시면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이팅!